네, 경제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깎아주는 할인 시간, 이거 연장해주겠다. 그러니까 좀 더 싼 전기 써가면서 일 많이 해서 생산 늘리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할인 시간 연장이니까 그럼 언제 지금 전기요금 정부가 할인해 줬느냐라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네. 지난 6월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전이 무려 수조 원대 순익 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은 요지부동이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7월, 8월, 9월 이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용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국제유가는 사실 지금도 배럴당 $40 아래로 내려올 만큼 떨어졌으니까 네. 정부는 이 내년까지도 한번 이걸 연장 한번 해보자라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 오늘 이제 이 정부 측에다가 이런 이제 전기요금 이 할인 시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정부도 미뤄보아 지난번에 이제 누진제로 인해서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서 가계가 부담이 좀 컸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도 이제 전기요금을 줄일 경우, 산업용을 줄일 경우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 정부는 이렇게 이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면, 통상 한 600억 원 넘는 이 할인 혜택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달 가계대출 증가폭, 항상 위험하다, 우리 이 기자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사상 최대치를 바꿔쳤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부터 이제 각종 주택 대출이 이제 이 규제가 더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풍선 효과는 12월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10월 한 달 동안 거의 1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10월 중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 대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10월 한 달 동안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 대출은 한 달 만에 11조 8천억 원. 가장 지금까지 월간 증가 규모가 컸던 게 지난 4월이었습니다. 당시에 10조 1천억 원이었으니까 어휴. 이걸 갈아치운 겁니다. 그 상승폭이 한 20% 가까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금액만 잔액만 10월 말 기준 792조 원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갖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거의 900조에 육박을 합니다. 이 예금 취급 기간이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은행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그리고 이런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에 대출까지 다 합한 건데요. 어쨌든 가계 신용카드나 이제 이런 이 마이너스 대출까지도 역대 이제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지난 10월만 하면 정부가 이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부지질렀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서 소비 진작했던 것이 신규 주택 대출 중도금뿐만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 대출까지도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계대출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서 금리가 0.25% 좀 몇 달 올리는 추세로 바뀌어서 금리 좀 올라가고 경기 나빠서 가계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집값과 전셋값은 계속 오르니까 그나마 또 집에다 돈 묶어놔야 되고 그러면 은행들 또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미국이 이달부터 이제 금리 인상에 이 시작이 됐다라고 개막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내년에 한 이 8번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한 2달 걸러 한 번쯤 그러니까 한 3차례에서 많게는 4차례 정도 100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1% 정도 가량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내년 통틀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소 완만하게 올린다 하더라도 한두 차례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뭐 0.5% 정도만 올라가도 사실 지금 시중은행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싸할 조짐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금융권에도 만약 하나 이제 뭐 건설사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장 부실 건설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융 시스템에도 이제 어떤 리스크가 전이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예. 제가 꽤 좋아하는 선배이기도 했는데 예전에 IMF 터지고 난 직후에 중앙일보인가 중앙경제인가에 장병수 기자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반성문을 쓴 기자 수첩으로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경제부 기자들이 이렇게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시그널을 보내는 거, 이거 아주 주의 깊게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때 그 IMF 이후로 경제부 기자들이 우리가 예측 기능을 못했다, 제대로 감시 기능 못했다 이런 반성문들 많이 쓰고 원래 뭐 공부 많이 하기로 유명한 기자가 특히 이제 신문사 한 열 몇 개 부서 중에서도 경제부는 전통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또 살아남고 그 경제부 기자들이 IMF 이후로 아무튼 많이 변한 것은 저도 뭐 현장에서 본 증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제부 기자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가계부채 얘기하고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둔화 조짐 이런 거 말할 때는 그냥 자주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겠지라고 둔화되실 수 있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기자 인터뷰하다가 조금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그 장병수 대선배 생각이 나서 미안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축은행들은 예금하고 적금 금리 계속 올리고 있다고요? 뭐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이게 지금 고객을 그동안 너무 많이 뺏겼죠. 뭐 동양사태 이후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들 이 RP 문제며 이 계속해서 이 기업어음 문제며 이제 잇따라 이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고 그동안 저금리 때문에 돈을 굴릴 데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수순에 들어서니까 이 높은 금리를 앞세워서 정기 예적금 특판 상품을 이제 저축은행들이 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 저축은행 뭐 예금자 보호된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이제 해주었기 때문에 뭐 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뭐 금리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0.5% 내외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연말 들어서 갑자기 우대금리 조건을 많이 이제 가세하면서 최대 연 4% 중반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에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액 기준 정기 예적금 금리는 저축성 금리가 1.58%입니다. 이게 이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던 이 9월의 1.55%보다는 0.03%포인트 오른 건데요. 네. 그러나 이제 저축은행을 보게 되면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 평균 금리는 연 2% 후반대입니다. 여기에다가 지점별로 그다음에 특판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더하게 되면 연 4% 중후반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중 예적금 금리에 너무 이제 좀 실망하신 고객들이 이런 특판 상품으로 이제 몰리고 있고요. 특히나 타겟을 이제 직장인이나 서민 고객들을 이제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판 상품이 나오면 이런 서민들보다는 오히려 돈 많은 고객들이 더 이제 5천만 원 한도 내에 가정 명의로 이제 명의를 좀 바꿔가면서 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눈여겨서 이런 상품이 나오면 좀 보셔야겠습니다. 하도 저금리니까 0.23% 포인트만 높이 줘도 막 확확 몰리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지역적 특성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이게 서울 영등포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금융사기 피해 자금 인출은 대부분 다 현금 자동 입출기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체 피해 은행 창구가 아니고 ATM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당신 통장의 계좌가 불안정하니 이 통장으로 계좌를 옮겨야 된다. 내가 전화할 테니까 거기 앞에서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감원이 이런 이 ATM기나 CD기를 통해서 사기 피해금의 인출 지역을 좀 따져봤습니다. 지역을 따져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지역에서 95%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리고 서울로 지역을 좁혀보니까 영등포구가 단연 1위였고요. 영등포구, 구로구 등이 순이었습니다. 여기 두 구에서만, 4개 구에서만 전체 서울 인출 건수의 45%가 집중돼 있었는데요.
서울 전체 구가 25개인데 4개 구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만 사기 피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할 텐데요. 이들 지역을 보게 되면 주로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러면 이들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사설 환전소가 난립해 있다는 겁니다. 사설 환전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기 피해 자금의 불법 송금 창구로 어떤 사설 환전 업체가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때문에 이제 뭐 금융당국은 이런 이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이런 환전소의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못된 짓으로 돈을 감쪽같이 빼내서 잽싸게 사설 환전소에 가서 외국 돈으로 바꾼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달러 아니면 뭐 중국 돈 이 정도 되겠네요. 그냥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순으로 많은데 서울의 25개 전 구청 중에 영등포 등 4개 구청, 영등포 구로 지역. 알겠습니다. 이런 데다가 뭐 경찰을 좀 집중 배치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국제유가가 아까 뭐 40달러 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는 무려 3자 30달러대로 떨어진 것도 있나 보죠? 그래가지고 국내 산업 간의 희비가 엇갈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거의 뭐 8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 석유 수출국 간 이제 불협화음이죠. 원유 감산 합의에 실패하니까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국내 업계 사실은 우리는 이제 원유를 전량 수입해다 쓰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는 뭐 이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정유사들이 들여온 이 시점과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지 않는 체감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 뭐 석유, 이 정유학 여기는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원가에서 이제 차지하는 유류비 비중이 높은 이제 항공, 해운업계에는 뭐 저유가를 좀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정유업계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 원유를 들여다가 이걸 제품화합니다. 글로벌 석유 제품화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석유 제품 수요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 재고를 쌓아놓게 되고요. 재고 손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건 뭐 석유화학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이나 해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류비가 이제 뭐 운영비의 거의 30-40%를 차지합니다. 이러니까 국제유가 떨어지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내년까지도 이어지게 되면 이들 뭐 항공, 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개선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업계도 유가 떨어지면 자동차 많이 타고 여행 다니시고 그러니까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전자는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제품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뭐 석유화학 이게 수요와는 별도로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저유가를 그냥 그 차에 기름 넣을 때는 좀 뭐 고소하고 그럴 수 있는데 국가 전체 산업 차원에서는 반길 만한 현상이 또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55분 20초 됐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다 돼가는군요.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봤어야 되는데 계속 연결하다가 잠깐 타이밍을 놓쳤네요. 우선 잠시 후에 7시 반이니까 약 1시간 반 뒤부터 합정동에 있는 국민TV, 제가 아까 국민일보라 그랬나요? 정정합니다. 국민TV 지하 1층 카페 있죠? 온에어라고. 거기에서 교과서 국정화 저지 토크 콘서트 그 첫 번째, 역사와 정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21세기에 뭐래? 국정화 교과서 절대 안 돼! 라는 주제를 달고, 제목을 달고 음악회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대표 참석하고요. 요즘 이분 좀 행사 그냥 축사만 하고 휘리릭 자리 뜨고 대개들 그렇죠. 특히 당대표급 되면 뭐 일정이 촘촘하고 특히 저녁 시간에 연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분은 잘 안 그러셨어요. 제가 벌써 작년인가요? 아유 이게 작년인지 금년인지도 미안합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국회 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던 세월호 참사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리고 이 참사를 어떻게 수습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패널로 나가서 뭘 발표를 하나 했거든요. 그때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방송 마치고 갔었나? 아무튼 허겁지겁 도착했는데 거의 동시에 문재인 대표가 이제 오프닝 인사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거 마치고 가겠거니 이제 그러고서 저는 이제 뭐 제 발표문하고 다른 사람 발표문 이렇게 읽어보고 있다가 문 대표 말이 끝나고 단상이 정리가 되고 이제 착석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각자 발표를 했고 뭐 패널들하고 질문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약 1시간 한 20분쯤 흐르고 나서 이제 내려가는데 무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문재인 대표가 맨 앞열에 서가지고 이렇게 패널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조명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걸 제가 잘 못 봤었어요. 바로 제 앞에 조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조명 바로 뒤편에 있는 정중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20분 내내 거기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더니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인사 삼아 한두 마디 저에게 하는데 뭐 발표자들에게 한마디씩 건네는데 다 꼭 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뭔가 메모를 하거나 그렇게 키워드를 뽑았던 것 같아요. 그냥 립 서비스로 잘 들었습니다. 뭐 좋은 얘기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를 콕 집어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이런 도 있구나. 그랬었죠. 뭐 그날 하나만 가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일찍 자리 뜨고 뭐 그러기도 했겠지만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당대표실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하자. 여기 방문한 김에.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공식적인 아마 오늘 관음클럽 오전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일찍 잡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염두에 두고 뭐 안철수 의원과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터뷰 시도를 할 때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그걸 계산에 넣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관음클럽 토론회는 적어도 관음클럽 토론회는 제가 알기로 한 2주 내지 3주 전에는 다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감안해서인지 인터뷰는 일단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거냐 불가능한 거냐 언론사를 좀 활용을 해라. 응? 어쨌거나 언론사까지 방문을 했으면 거기 그냥 뭐 한번 시설도 둘러볼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을 조심스럽게 예의는 갖추지만 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들 하시라. 언론도 활용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허락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뭐 국회 기자실이나 뭐 복도에서처럼 막 우우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한마디 듣고 그렇게 인터뷰할 모양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튼 좀 시도는 해보겠고요. 혹시 안 되더라도 뭐 제 능력, 제 역량의 탓일 터이니까 저를 나무라십시오. 그다음에 도종환 의원 참석하고요. 상명여대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아주 발언 많이 했던 교수 3명 중에 하나죠. 주진호 교수. 그리고 가수 이한철 씨. 포스터를 보니까 이한철 씨 앞에는 그냥 가수라고 쓰여 있고 손병휘, 이정열 앞에는 인기 가수라고 쓰여 있네요. 누가 만든 건지 알겠는데. 아, 손병휘 씨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할라. 그다음에 이동형 작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주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착순 무료 입장입니다. 혹시 뭐 합정역에서 한 1시간 정도 가까운 곳에 계신다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뜻있는 행사고 또 출연진들도 면면들도 상당하니까 뭐 서서 좀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또 음악 전문 임대웅 PD가 알려주시네요. 손병휘, 이정열 이 듀엣 팀 이름이 인기 가수랍니다. 인기 가수. 듀엣 4월과 5월 뭐 사이먼 앤 가펑클 하듯이 인기 가수였어요. 이동영 작가는 초청하는데 이강윤 앵커는 안 부르네요. 이런 데서는. 자, 아무튼 네, 문 대표 참석 이렇고요. 게시판 한번 보죠. 매운 소주님. 소주값 오른답니다. 스모그가 너무너무 심하네요. 중국 천진에서 출첵합니다. 아, 천진. 여기가 다리안 뭐 이 근처인가요? 천진이면은 산동반도 그 위쪽 어딘가 싶기도 하고요. 네. 좋네요. 이런 거는 바로 시차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거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견님 간만에 출첵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기왕에 적극 지원했다면 문재인 후보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당내외 여러 정황으로 봐서 지금쯤은 차기 19대 대선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19대 대선은 물론이고 차차기 20대 대선도 어렵게 보입니다. 예. 그래요. 적극 지원. 이 말을 그때 최근에 어느 꽤 명망가 있는 분의 컬럼에서도 본 것 같은데, 어정쩡했죠. 제일 제가 그때는 제가 한참 뭐 뉴스 채널하고, 그러니까 뉴스 전문 채널하고 일부 종편에 나가서 한참 텔레비전 방송을 할 때인데요. 그 광화문 KT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생중계하고 막 그랬었어요. 기억들 하실 겁니다, 아마. 그때 무슨 색깔의 목도리를 하고 올 거냐, 이런 걸 말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오죽이 답답하면 목도리 색깔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의 심기를 읽어내야 되나? 지원의 강도, 응? 후보 사퇴한 뒤에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강도를 목걸이 색깔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런 게 매우 좀 졸렬하고, 참 민망하고 좀 짜증스럽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지금 은하계님의 댓글을 보니까 그날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은하계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코멘트할 뭐는 못 됩니다. 다들 생각 물론 있으실 거고요. 이쁜 지영님, 오늘 문재인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국민TV에서 생방송합니다. onair.국민.tv로 접속하세요. 어버이연합 난입을 생중계로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어제 오늘 관할 경찰서에서 여기 다녀갔다네요. 어버이연합 한 30명 오겠다고 예고를 했던 모양이죠. 30명이라. 30명이면 거의 점거농성이 가능한 머릿수네요. 카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추운데 오시면 따뜻한 차라도. 바짓다 용사님, 광주에 계시죠? 이제 저 알았어요. 바짓다 용사 뜻이 뭔지.
며칠 전에 그 무산되긴 했지만 대의원 총회 오셔가지고 발언하는 것도 들었고, 저는 그때 이제 팔이 이렇게 뭐 그래서 기부스를 한 채로 끝나고는 집으로 갔는데, 나중에 페이스북 보니까 저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광화문을 행진하던 그 모습, 뭐 맛있게 드시면서 걸어가던데 그거 봤습니다. 맞죠? 주황색 파칸가 입고. 콘서트 가고 싶답니다. 전라도 말로 콘서트 가고 잡아요. 뭐 이렇게 써주셨네요. 하늘맘님, 식사 준비 빨리 끝나서 출석하신다고. 팔은 좀 나아지셨어요? 예,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타잔 애인 치타. 푸하하하. 역시 강요님. 왜 쓰셨을까? 5시 37분이면 제가 양정대 기자하고 얘기할 땐가요? 아, 그거 같네요. 그 밑에 거 보니까. 방송을 통해 살짝 알려주시는 센스, 미협다랑어. 한국일보한테만 살짝 알려줬는데 국정원에서 듣고 있을 거여서 한국일보 특정은 못하겠다는 말씀도. 아이고, 우리 청취자분들 기자 다 되셨어요. 낭만 고양이님, 손병휘, 인기가수 손병휘 씨가 지금 리허설 중이라고 사진 올렸습니다. 인기가수가 며칠 전에 입은 옷하고 똑같네. 보리수님, 종편, 조중동, 지상파 말고는 거의 모든 언론이 안철수 의원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이렇게도 민심을 모르는 수준밖에 안 되는 안철수 의원이었군요. 저는 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뭔 말인가요? 파파이스의 김보협 기자. 한겨레의 그 김보협 기자 말씀하시는 거죠? 주명아빠님? 안철수 의원이 처음 민주통합당으로 들어올 결심을 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민주당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를 방송에서 말을 했는데, 김보협 씨가. 이거 김보협 기자가 짜증낸 거죠? 기자로서 이번 발언은 어느 수위, 어떤 마음으로 얘기한 걸까요? 아이고, 이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대답을 못 드립니다. 김보협 기자 전화번호 알면 알려라도 드리겠건만. 제가 민주당을 먹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도 반신반의하지만 만약에 이런 톤으로 말했다면 아이고 참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김보협 씨가 짜증내. 자, 오케이 마리님은 그 강남구청의 댓글 지적하고 계시네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강남구청에서 서울시를 향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런지 사실이라면 독하게 대처하시길.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강남구청이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하고 아주 사사건건 대립적이죠. 구룡마을 그 개발 방식 둘러싸고요. 그래가지고 뭐 감정 대립으로 치달아서 온갖 군데에서 다 뭐 사무감사 거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 참. 그랬더니 보리수님은 이럴 때는 이재명 시장한테서 배워서 대처를 하시라. 뭐 이러셨네요. 다음 댓글을 좀 볼까요? 참. 하나 공지해드리죠.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애를 쓰셔서 맹경순 대선배가 진행하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얼마 전에 공개방송, 그리고 바자회 했었죠?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는 뭐죠? 모르겠는데. 다시 쓰고. 그렇군요. 저는 다 쓰고 그건 줄 알고 다 쓰고는 아닌 것 같아서 멈칫했더니 임PD가 알려주네요. 거기에서 모금된 후원금, 성금이 무려 304만 1225원이랍니다. 304만 원. 어마어마하게 싸게 팔던데 그런데도 304만 원이나 모아졌네요. 아유, 대단합니다. 그날 참 우리 임PD도 현장 진행하시고 그랬죠? 예. 맞아요. 대단합니다. 304만 원. 이거 좀 규모 있게 제법 번듯하게 하고 공지도 미리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은 훨씬 많이 성대하게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익금은 이렇게 좋은 곳에 쓸 거니까. 로니님,
이강윤의 오늘 출첵합니다. 예, 고맙고요. 16억이 돈도 아닌가 보죠. 충북 한심하군. 그 벤츠 앰뷸런스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한심합니다. 이거 일반 구급차 열 대 사고도 남됩니다. 근데 얘는 또 벤츠 귀한 놈이라 그런지 운영비도 꽤 많이 들었나 봐요, 그동안. 아유, 정말 나랏돈 줄줄 새는 거 생각하면 열불 나가지고, 그건. 에비얼리고님. 이분은 의료계 종사하시는 전문가시죠. 말씀 들어보죠. 출첵합니다. 이강윤 평론가 말씀 들으니까 의료산업 선진화에 앰뷸런스를 빗대게 됩니다. 화상 진료 한다고 수백억을 쓴다면서요? 우리나라 동네마다 병원 다 있습니다. 그 돈 그런 데 쓰기보다는 차라리 구급 헬기, 구급 헬리콥터를 사서 그거 활용하는 게 응급한 상황에서 생명 구하는데 더 나을 겁니다. 예,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낭만고양이님은 현장에서 올라오는 좋은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좋은 사회이기를 답글 하셨는데,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의료계를 좀 알거든요. 집안에 그런 사람들, 일하는 사람도 있고. 들었는데, 화상진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은 동네 병원들 한 30-40%는 문 닫게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또 다른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크게 득을 보는 데가 삼성그룹. 거기가 왜 신수종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새 먹거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룹들이 다 하는데, 삼성이 가장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게 아신 분 아주 많으시겠지만 헬스케어 부분하고 3D 복사기. 그래서 나는 무슨 신도리코나 제록스에서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옷도 만들어지고 자동차도 그 복사기로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장래에는. 아무튼 헬스케어가 들어있는 거 봤어요. 에비올리고님, 구급 헬기 더 사서 요긴하게 쓰자, 이 말씀 새겨집니다. 누리예산 관련 견해들도 주셨고요. 다른 분들, 요거 하나만 하고는 가죠. 주승용의 민낯, 이재양님이 올려주셨는데,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전남도 의원 나왔다 떨어지고 어쩌고 여천군수 등등등 해가지고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를 들어왔다 나갔다 탈당과 입당을 한 5번, 6번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승용 탈당 입당이 주특기인 인간이다. 오만 분탕질 다 치다가 수 틀리면 탈당하곤 했다. 분탕질이요? 분탕질. 그랬더니 답글이 이런 저기가 최고위원이라니 참 한심하다 이랬고. 그렇습니다. 야, 이 너무했네요. 12년간에 여수시장 정몽준 국민통합 21회도 갔었고. 참 그렇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행보는 자유라고 하지만 좀 씁쓸하군요. 네, 다음 코너 들어가죠.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미니 행간하고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표가 관훈클럽에서 기자회견했죠. 여기는 서로 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기자회견입니다. 관훈클럽은. 준비하는 사람, 패널들도 그렇고 나오는 토론 초청받아서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만큼 비중 있고 무게감 있고 패널들도 뭐 준비들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 뭐 핵심은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전당대회는 결단코 받지 않겠다. 그다음에 통합, 정의당과 천정배신당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통합 전당대회라면 대표직 내려놓겠다. 뭐 이 키워드는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사 일부를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총선 대비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집거에 들어가 탈당을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탈당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안 전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요구에 대해서 분열의 전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정면 승부로 당 내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네. 최근 며칠간 문재인 대표의 행보, 언행의 수위, 뭐 이른바 결기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그 결기의 차원에서 확실히 예전과 다른 것은 명확합니다. 9월 달에 이 입술 꽉 깨물고 제기했던 재신임 하라. 나 재신임 받겠다. 혁신안 이거 중앙위 통과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여러분들 나를 재신임 하라. 안 되겠다면 그만두고 내려오겠다. 그랬더니 비주류에서 좀 당황했죠. 그래가지고 막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국회 부의장 이럴 때는 국회 부의장이 참 활용도가 큽니다. 어느 정도 당무 현안과 뭐 이런 거에서 비켜나 있으면서 국회의장을 대리해서 국회 회의도 진행해야 하고 하니까 당적도 조금 이탈해 보이고 뭐 좀 중립에 서 있달까 그런 뉘앙스를 반드시 주죠. 그리고 선수도 그러하고 지금 5선에 이석현 의원이 맡고 있던가요? 아유 이제 국회 부의장의 중재로 해서 아유 그 재신임까지 가지 말고 그 투표하고 그 볼썽사납게 그거 뭐유 우리가 재신임 한 걸로 할 테니 재신임 받겠다는 건 접어드리세요.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흔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사람들도 지쳤나 보다. 이제 그만하려나 보다 했죠. 정치부 기자들도 그때는 다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문재인의 승부수가 통했다. 이랬는데 불과 20일 3주를 못 가서 다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월 달에 재보선이 있었죠. 전국 24곳에서 있었는데 민주당 새정년 곧 이름이 바뀐대죠. 새정년 성적표는 전남 한평하고 한 군데 수도권 어디였나?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네요. 그 두 군데를 빼고 다 졌습니다. 물론 무소속도 많이 되긴 했고요. 뭐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곳은 역시 새누리당이었고 어쨌거나 참패했죠. 제1야당이 24곳에서 다 후보가 나갔는데 두 군데서밖에 못 이겼다는 건 두말할 필요 없는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른바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작년 3월에 새정년을 띄웠다가 물러나게 된 게 이른바 730 재보선에서의 완패 아닙니까? 그때 공천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죠.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혼자 꿋꿋이 싸웠고 그래 광주 서구로 그 권은희 의원을 안철수 의원이 고집해서 내보내면서 이제 문제가 막 꼬이기 시작했어요. 기동민 씨라고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 하던 사람을 동작으로 갑자기 뺐고 그러니까 동작에서는 허동준이라고 열심히 해오던 사람하고 뭐 둘이 대학 친구 뭐 20년 지기라는데 울먹울먹하며 한 사람이 빠졌고 결국은 둘 다 못 나왔고 거긴 노회찬 통합 후보가 나왔고 광주 서울에서는 권은희 후보 하려다 보니까 천정배 의원이 내심 이제 안산에서 하다가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해서 떨어지고 송파에 가서 발로 뻥 차이고 그래가지고 부흥 뜬 상태에서 고향 광주에 가서 한번 재기를 노려보겠다고 하고 있었고 당시 여론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는데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왔죠. 권은희 후보는 됐어요. 제가 잠시 다시 정정합니다. 권은희 후보는 그래서 됐고 그 이후 다음번 재선 선거에서 광주 서구 을에 이제 천정배 의원이 그래서 나오죠. 무소속으로. 그래가지고 됩니다. 아무튼 그때 공천을 뚜렷한 명확한 원칙이나 사람들이 합의한 룰 이런 것 없이 했다.
그래서 비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국 단위 선거였고 주목을 많이 받는, 그리고 의원급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요번에 10월 달에 치러진 재보선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그건 인정은 해야죠. 어쨌거나 같은 재보선 참패인데 안철수, 김한길은 그때 물러났으니 문재인 당신도 요번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다시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8인회라는 게 떴고 통합전당대회를 하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죠. 거기까지는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명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오늘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한 대목 더 들으시겠습니다. 당 혁신 문제와 관련해 안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강도 높은 혁신이지만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면서 안 전 대표가 대표하던 시절에 새정치, 혁신을 위한 한 걸음이라도 나갔느냐,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함께 손잡고 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안 전 대표의 협력을 재차 호소했다. 반면 만약 정의당 또는 천정배 등 세력과 함께 통합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면 대표직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해 통합전대 성사시 대표직에서 사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네. 저는 아까 양정대 기자도 분석을 해줬습니다만 저는 오늘 관훈클럽 기자회견은 중요성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가장 큰 포인트는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다시 한번 혁신 전당대회라는 이름으로 전당대회 치르자고 하고 재촉구하고 지방 집거, 알고 보니까 부산에 지금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문병호 의원의 전언인데요. 문병호 의원은 비주류로서 안 의원과 가깝죠.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문병호 의원이 한 10명쯤 따라간다, 1차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희망사항 같고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 수순으로 가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탈당하는 게 자신에게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머뭇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거고, 안철수 의원의 귀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는 얇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은 깊을 겁니다. 또 실수하네요. 문재인 의원이 미리 선수를 쳤죠. 혁신 전당대회는 안 받는다. 왜? 그건 분열로 가는 거고 도대체 전당대회 하고 나면은 화합이 담보가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는 세대결을 확인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생결단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당대회 룰 가지고도 벌써 시비가 붙을 소지가 있는데 그건 안 받겠다. 다만 안 의원 귀하가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혁신안 10가지는 수용하겠다고 덜컥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정치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당무위원 당직자들한테 지시를 했죠. 이거를 당원 당규에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흡수해서 공천 작업 등등에 다 반영을 하라. 그리고 아무개 등 비리 소지가 있는 사람들 당장 조사하자. 상당히 전격적이고 빨랐습니다. 이것은 비주류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계속 준비된 카드가 나왔던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아마 결기만이 아닌 결기를 뒷받침하는 모종의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장에서 있었다면 문 대표에게 그런 걸 질문했을 겁니다. 답변은 물론 안 하겠지만요. 자, 그러면서 안 의원이 탈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탈당하지 말라고 역시 또 한 번 선제적 방어, 미리 선점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제안이자 워딩이었다고 봅니다. 이 말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적어도 탈당 명분을 먼저 일부분 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지분자로서 공동 창업자로서 할 일을 다 해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당 대표로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당원으로서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안철수 의원도 그것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힘든 명분일 겁니다. 게다가 좋아, 그렇게 혁신 전당대회를 계속 하자고 하면 우리끼리 혁신하고 그럴 게 아니고 다 합치자. 정의당, 천정배 신당, 박주선 여기까지는 빼고요. 그거 합쳐서 중급 이상의 텐트를 만들 수 있다면 하자. 지금 실현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역시 선도 제안함으로써 야권 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과 동시에 자신의 리더십,
당내외의 리더십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의원, 문재인 대표의 최근 달라진 행보는 상당한 시사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회가 되면 이따가 문 대표에게 그걸 질문하고자 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12월 8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